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가 보기엔 예, 아주 평이한 예상한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예,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대?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에서는 자산 축소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건 뭐 예상대로 됐는데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점도표가 좀 하향 조정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물가 전망이 뭐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물가가 낮게 나왔으니까 물가 전망이 낮춰지면서 점도표가 같이 좀 내려갈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물가는 낮췄는데 점도표가 그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내려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매파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를 낮추긴 낮췄는데 네. 2019년도 전망치를 낮췄어요. 음. 그래서 조금 너무 먼 미래인 반면에 올해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은 12월 달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냐 없냐인데 그거였었죠. 예, 자산 축소를 발표하면서 12월 인상 가능성은 조금 떨어뜨리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기대였는데요. 네. 여전히 이제 12월 달 금리 인상을 고수하는 그런 점도표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도비하지 않구나. 시장은 이미 뭐 12월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에 조금 되돌림 정도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민용군. 네, 뭐 일단 9월 FOMC에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회복세에 대한 좀 자신감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9월에 이제 자산 축소를 발표하고 이제 10월에 이제 자산 축소를 이제 시행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면서 약간의 추가 금리 인상은 뭐 내년이나 이런 식으로 좀 지연될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열어본 결과 미국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야, 이게 미국 경제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자신감 있게 자신감이 배어나오는 결정이 뒤에 점도표가 다 그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진짜 좋긴 좋은 모양이구나. 지금 9년 연속 확장세잖아요. 지금 그렇죠. 2009년부터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수축한 게 없이 그냥 계속 월간 확장을 계속 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경제가 조금 물러선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야, 앞으로 몇 년 더 갈 것 같네. 난 이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점도표상에서는 상당히 호키시했는데 네. 실제 옐런이 기자간담회를 했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물가가 예상과 달리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리 인상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산 축소하는 것도 뭐 멈출 수 있다. 필요하면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조건부적인 거를 이렇게 가능성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상훈 연구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물가의 흐름을 보면 내년도 물가 전망이 기존의 2.0에서 1.9로 이번에 하향 조정이 됐는데 하향 조정폭이 작아요. 저희 생각으로는 여전히 현실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무리한 전망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여전히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가 중요한데 네. 그 옐런이 한 얘기 중에 저는 조금 의미 깊었던 게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대값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향후 물가에 중요하니까 연준 입장에서 계속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저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 9월 FOMC에서 정말로 지금 현재 예상되는 대로 물가 전망치 낮춰버리고 그러면서 기준금리 전망치 낮춰버리면 오히려 그게 자기 실현적인 측면에서 진짜로 뭐 인플레가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9월 FOMC까지는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바꿔놓지 않기 위해서 조금
약간 기존 전망을 고집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의심은 저는 해보고 있어요. 너무 뒷얘기까지 앞에서 다 해버렸네요. 아,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조금 돌아가서 예. 시장 반응은 어땠어요? 채권 시장?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이 한 2.5bp 정도 상승했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장기물인 이제 30년물 금리는 뭐 안 올랐고 해보면은 이제 단기 금리는 조금 더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고 해보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단기 쪽은 뭐 아마 금리 인상 얘기가 없었으면 단기 쪽도 안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10년물도 안 올라갔고, 근데 그게 기대랑 달라지면서 단기 쪽은 좀 올라가고, 근데 오히려 장기 쪽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인플레에 대해서 별로 안 믿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는 줄어들었고요. 네.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받아서 좀 금리 상승세, 그러니까 약세로 시작했는데 고체 3년물 기준으로 뭐 장 초반에는 한 2bp 정도 상승했다가 결국 뭐 한 1bp 정도, 그러니까 미국보다 어떻게 아니, 보면 채권 시장은 거의 영향이 없었네요. 보면 장중에 예. 그 외환 시장하고 주식 시장은 좀 많이 예. 민감했단 말이에요. 외환 시장은 좀 예. 빨간색이 좀 예. 폭이 있었고, 있었죠. 달러가 또 생각보다 많이 강해졌고요. 달러 강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주식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었으면은 많이 마이너스였을 텐데 그 둘이서 지수를 방어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기대했던 대로 이제 전도표가 내려갔으면 오히려 금리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못 내려간 거죠, 이제 보면.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 자산 매입 이제 이걸 자산 매입이 아니죠. 자산 매가 뭐지? 자산 축소. 자산 축소, 예. 네, 자산 축소. 자산 축소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건 원래 장기물의 금리가 올라가야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장기물이 반응을 안 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자산을 축소하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더 스티프닝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목적이죠. 예. 네,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단기물은 예, 올라가고 예, 장기물은 예, 더 낮아지면. 예. 참 원하는 대로 전혀 되질 않았네. FOMC도 일본 가서 좀 배워야 되려나? 근데 영민 연구원, 예. 그 지금 우리 계속 미국 물가에 관한 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문제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 경기 그러니까 그 고용이나 이런 게 베버리지 컵이나 이런 걸 보면 어때요 현재 상황이? 일단 그 미국의 어떤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순환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뭐 거기도 그 저기 키친 사이클이 있죠. 예. 네, 어때요 그거? 뭐 재고순환, 제조업의 재고순환 사이클 보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나 이쪽 국면에 이미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그 구인율이나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베버리지 곡선을 구해 보면은 이제 경기 회복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경제 위기 이전을 완전히 다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이전에 네. 그 이쪽이 구인율, 이쪽 실업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건데 네. 지금 다 돌아와서 원 지점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다 간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쭉 올라간 상태잖아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경기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좀 물가 전망을 좀 예측을 이쪽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이제 세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됐을 때 과연 물가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대감도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2%대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업률이 지금 현재 4.4? 네, 4.4입니다. 4.4면 그 미국이 지금 자연 실업률을 5.0으로 봐요. 얼마로 봐요? 일단 얼마 전에 5.0 얘기 있었는데. 네, 5.0인데 일단 그 미국 예산처 그 전망에 따르면 4.7%. 4.7. 그래서 그것도 좀 내려왔네. 예, 그래서 뭐 실제 실업률하고 이런 그 자연 실업률하고 차이가 마이너스 0.3%포인트 이제 차이가 나고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 고용에 가깝지 않나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고용률 자체는 어때요? 고용률은 옛날에 서브프라임 이전 사태를 회복해 올라갔어요? 네, 고용률은 조금 소폭 이제 상승한 기미가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일단 경제 참가율을 좀 보면은 일단 긴 시계를 보면 그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전보다는 좀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수치로 보면 조금 올라갔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에 대한 이런
그 경활 참가율 예, 자체. 자체는 조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률이 위기 이전에 한 68? 네. 지금 한 63 예. 정도 안 나요? 그냥 60 근처까지 갔다가. 네. 그러니까 아직 5% 회복 못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에서 지금 현재 슬랙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계속 고용시장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업률이 맞냐라는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 뭐 기준금리나 이제 통화 정상화에 대한 이제 정책 전반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 결국 실업률하고 자연실업률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전반적으로 그런 지표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계산하는 것처럼 미국도 사실상의 실업자, 고용시장에 퇴출돼 있지만 현재는 퇴출된 거로 계산하지만 사실상의 실업자라고 하는 그 통계가 있잖아요. 네, 실업률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들어올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상태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유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실업률 격차하고 지금 유투 실업률 격차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축소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노동시장의 임금은 왜 이렇게 안 올라요? 결국 그게 올라야 물가가 올라갈 텐데. 네. 그러니까 뭐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속도의 문제인 것 같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고 있고 뭐 금융위기 수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고용률도 꽤 높아졌고 근데 이제 아직 풀리지 않는 게 임금이 오르지 않는 그래서 잡리스 리커버리 국면에서 벗어났지만 네. 이른바 웨이지리스 리커버리에서는 완전히 못 벗어난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음. 사실은 이렇게 낮은 실업률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옐런 의장도 미스터리한 얘기다라고 이제 본인이 신할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그 미스터리는 옛날에 그린스펀 때도 있던 미스터리 아니에요? 그때 좀 뭐 수수께 있었는데 똑같은 미스터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그 서머스 교수, 네. 그러니까 전 재무장관, 네, 레리 서머스. 예, 그분이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이 조금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상들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노동자들이 이 임금의 협상력을 상실했다. 결국은 이제 일종의 이력 현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력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고용까지 갔지만 금융위기를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면 이게 어딥니까?라고 해서 이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낮은 일자리를 수용한다. 그렇죠.라는 거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흔히 말하는 정규직 형태 또는 뭐 고임금의 노동을 이렇게 쓸 만한 그런 여력은 안 되고. 여력은 아직 안 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서머스 교수는 어떤 거를 대안을 주셨냐면 저는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는데 노동조합을 더 강하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음. 결국은 노조가 이 임금 협상력을 높이는 게 임금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의외로 처방을 이제 노조의 어떤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옐런 의장이 물가는 내년은 더 낮아진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장률은 또 내년 성장률 나쁘지 않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옐런 의장도 지금 이게 미스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옛날에 그린스펀도 무슨 코난드럼인가 뭔가 얘기하고. 네. 그래서 그 박준현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고 저희가 뭐 그전에도 이 시간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필립스 커브가 그래서 왜 안 서냐부터 해갖고 뭐 이게 아마존 때문이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임금이 안 오르는 게. 나쁜 아마존이야 진짜. 예. 그래서 옐런 의장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물가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의 물가 전망과 성장 전망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물가는 계속 낮고 물론 이제 뭐 두 개가 반대로 갈 수 있죠. 뭐 투자도 좋고 해서 다 성장은 좋을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되면은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연준의 통화 정책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 거냐라는 이제 그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중간중간에 계속
그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고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예상하고 다르면은 뭐 다시 완화 쪽으로 갈 수 있고 이제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연준이 최근 들어서 페이퍼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미국의 임금이 안 올라서 물가가 낮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달리 해보세요라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성장과 물가와 점도표를 다 내렸으면은 또 미국 내부에서 아 우리 아닌가 이제 뭐 그런 게 생기면은 더 이게 그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차단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나도 그 저기 옐런 의장이 그 생각을 좀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바꿔보세요 하는 게 나도 그것도 참 무지한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가 한번 의견들을 얘기해 주세요. 나는 생각이 이렇게 그린스펀 커넌드럼하고 똑같은 상황이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때도 결국은 그린스펀이 그 고민한 끝에 난 결론이 신경제란 말이에요. 뉴 이코노미다 이거는. 기존의 이코노미하고는 다르다. 뉴 이코노미가 어떻게 다르냐. 기존의 이코노미는 그냥 다 손으로 하던 이코노미였으면 이제는 그걸 다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다 대체해 주는 시장이 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회의 공급 능력이 인터넷이라는 이런 놈 위에 올라타 가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요만큼 투자를 하면 요만큼 공급 능력이 확장되던 게 이 뉴 이코노미 때문에 공급 능력 자체가 왕창 팽창이 돼서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르는 거다. 이렇게 결국은 그런 설명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도 그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내 정민 연구원한테 고용률이 안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도 네, 그 맞습니다. 고용률이 68%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 자연 고용률 상태였다면 네, 네. 지금은 오히려 63%가 자연율 고용 상태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더 안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그 사이에 지난번 구조조정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AI나 뭐 컴퓨터가 다 대체를 해버렸고 그렇죠. 대체를 해버렸고 남은 일자리 가지고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획기적으로 사람 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업이 늘어난 게 아니면 그러면 더 이상 일자리가 그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자연 실업률 자체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연 고용률 자체가 낮아진 거 아니냐. 아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나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상태를. 그래서 지금 점점 앞으로 네. 그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jobless society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럼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가는 구조가 될 거.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 저물가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린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인하의 결정에는 물가를 상대적으로 적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GDP 갭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이 맨데이트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성이 생긴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으로 보면 그리고 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물가 타겟을 2%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경제 효과 또 기술 혁신에 의해서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 수준 하게 되면 물가가 2% 도달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어도 물가가 여러 가지 기술 혁신에 의해서 2%에 도달하지 않을 1%. 그런 그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거와 관련된 그 리포트가 최근에 있었던 게 BIS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네. BIS가 지금 권고를 하기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의 물가 타겟이 2%가 아니라 그냥 제로로 돌아. 어쩌면 지금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갭의 기준치를 2%로 삼을 게 아니라 제로로 삼고 차라리 자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좀 더 통화 정책의 맨데이트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저도 일부 동의는 하고요. 다만 이제 0%는 너무 낮은 것 같고 그러니까 1% 정도. 예, 2%에서 조금은 낮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네. 다만 이제 그러한 어떤 기준을 크게 바꾸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논의도 필요한 것 같고 정말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2% 물가를 도달하지 못하니까 에이 그냥 기준치가 잘못됐나 봐
그냥 그럴 수는 낮출게. 없죠. 이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중앙은행이 적절한 이 물가 타겟팅 수준이 얼마이냐 그거에 대한 스터디가 먼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조금 그러니까 이걸 좀 단편적이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긱 이코노믹이라 그래갖고 우버 이런 회사들이 이제 완전 고용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임금 상승분이 좀 둔화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12월 인상 내년 3월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남은 기간부터 내년 말까지 하면은 점도표 상으로는 네 번이죠. 4번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로? 맥스 3번. 맥스 3번. 네. 올해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모르겠고 네. 확신이 없다.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전망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존 전망이 뭐였는데? 올해 12월에 금리 인상을 못하고 내년 3월 그리고 내년 9월 이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 2번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요. 근거는 사실 이제 점도표상에서 보게 되면은 16명의 보팅 멤버는 아니죠. 16명의 연준 위원들 중에 12명이 12월에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의 점을 찍어놨거든요. 16명 중에 지금 12명이 한 번 이상의 점도표를 찍었고 4명이 이제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전히 다수는 12월 인상을 본다는 건데 그 16명이 다 보팅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팅 멤버로 봤었을 때는 저는 여전히 조금 동결적으로 보는 비둘기파가 좀 우세하지 않나. 그러니까 즉 4명의 그 동결론자는 대부분 여름 보팅 멤버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12월 인상을 지금 뭐 완전히 확신하기는 이르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이제 물가의 흐름에 따라서 옐런 의장이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8월 달 물가가 이 태풍 허리케인 피해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9월 달 넘어가게 되면은 태풍 효과가 사라지고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유가 상승세가 9월부터 가팔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9월부터 내년도 초까지는 물가의 하락 압력이 다시 또 기저효과로 생기는 그런 시기로 됩니다. 그럼 이제 12월 달에 이 FOMC에서 통화 정책을 다시 할 때쯤에는 물가가 다시 좀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의 명분이 있겠냐. 그리고 내년도 물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옐런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조금 희망에 가까운 숫자를 여전히 제시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12월 가서 실제 넘버를 제시하게 되면 내년까지 4번의 금리 인상은 현재의 물가 상승 속도에 비하면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년하고 내후년 그 또 보시면요. 네. 비둘기파들은 거의 대부분 뷰를 유지하는데 위에 그 전에 위에 찍었던 매파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보면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점도표대로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 연구원. 저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결정에 따라서 12월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이 이제 여부가 이제 결정된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 축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내년 쪽으로 이제 예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9월에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기존의 이런 그 FOMC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런 자기네들 스탠스는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2월 달에 추가 인상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뭐 변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물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FOMC 그 체어맨이 누가 오느냐나 이제 앨런의 연임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서, 그건 뭐 그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제 계속 그거를 감안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도 3번? 내년에 한 2번 정도. 2번? 예. 근데 지금 다들 속은 것 같아 옐런한테 그동안. 왜냐면 이 점도표가 이제 스탠스를 보여주는 적이 있었고 점도표가 거짓말을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꽤 오랜 기간을 점도표 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너무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 옐런이나 연준이 너무나 이
친시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옐런이 여전히 친시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동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이게 매가 아닌가벼 이러고 나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예. 그 최근에 특히나 올해 들면서부터는 매로서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지켜가지고 왔거든. 그 사이에 지금 거기다 자산 축소가 좀 끼어들어와서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스텝이 두 번 했잖아요. 네네.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나는 사실 생각이에요, 나도.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뭐 점도표로 어떤 뭐 이렇게 장난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니, 나 장난했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표를 다 믿을 수는 없어. 희망했던 부분들이 충족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원래 16년도에 네 번의 금리 인상을 계획했었으나 여건이 못했지. 만들어지지 못해서 결국 12월 인상 한 번으로 만족을 했었던 거고 네. 올해는 세 번 인상을 계획했으나 사실 상반기는 연준이 생각했던 거와 비슷한 경기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나름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데 남은 시간과 내년도에도 계속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냐는 또 우리가 계속 고민할 문제라서 저는 다시 또 연준의 어떤 그 계획 부분들이 실행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충분히. 네, 어쨌든 달러는 강이라고 봐야죠. 달러는 사실 그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강해지고 나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니까는 강해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약해졌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그거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는 추세는 아직 뭐 저는 약세 쪽이라고 보는데 그 올해 약해졌던 거는 이제 좀 마무리고 되돌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유로화랑 이제 유로화가 그동안 또 강했던 것도 지금 이제 주춤할 거고 이제 ECB도 좀 반영이 돼서 그래서 저는 통화 정책에 의한 부분들은 이제 좀 반영이 거의 단기적으로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앞으로 변수는 이제 그 감세안이나 이런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게 이제 좀 세게 밀어붙일 수 있으면 달러는 다시 좀 강세 요인이 될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반등 정도? 네. 그럼 달러 유로는 그러면 지금 1.2? 네. 그러면 다시 옛날에 그 화려했던 시절 1.6, 1.7 가든 8 이렇게 가던 시절은 다시 못 가고 그냥 1.1대로 다시 내려와야 되겠네요. 1.2에서 유로 쪽에서도 1.2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항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이 있고. 예. 옛날에는 그게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 밑으로 내니까 저항선이 돼버렸어요. 바뀌면은 그렇게 되죠. 시장에서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 옐런이 연임 의사를 비쳤는지 말았는지는 사실은 그건 그 트럼프의 손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한국은행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주일 총재께서는 이 정도면 별 문제 없다 뭐 이러셨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별 문제 없을까요? 오늘 했던 시장은 좀 반응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외환위기를 그러니까 달러와의 어떤 유동성 경색을 겪었던 경험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또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사전적으로 조심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뭐 아직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벌어지는 게 이제 곧 역전. 그러니까 역전폭이 벌어지게 되면 자본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분명히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변수다라고 또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최근에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지금 줬기 때문에 네. 어제 그 FOMC의 결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명분을 조금 더 실어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지난 8월 31일 날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채 하지 못하고 다시 조금 지켜보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북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이 북한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물론 12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거를 먼저 감안해서 인상을 할 정도의 상황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또 되게 복잡한 이제 셈법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은 총재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명분이 좀 더 생겼고 반면에 대내적으로 북한 리스크 때문에 또 아직 인상 카드를 꺼내기에 마땅치 않고 약간 조금
서로가 상충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우측 변수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 쓸 수는 없는데 일단 그 북한 리스크를 빼고 그냥 우리 그 경기 여건 다음에 미국의 그 미국 연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지금 금리 인상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과거에 그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금리 격차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과거에 금리 동일 시점하고 그다음에 금리 역전을 했을 경우에 금리가 보면 잠깐 역전했었죠. 과거 시기를 쭉 놓고 보면 그때 당시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변동성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영향 효과는 국내 어떤 경기의 펀더멘탈이나 그다음에 그 국내에 일어나는 이벤트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미쳤긴 한데요. 그건 당연하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상황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유동성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조절이 없었다면 그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가 좀 힘들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라는 이런 시그널 자체들이 좀 주는 시장에 주는 시그널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역전이 되기 전에 한번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이 카드 사태가 우리가 터졌었잖아요. 그때 네네. 카드 대란이 있었고 그때 뭐 외환위기 사실은 끝이죠. 그게 외환위기 끝이고 그러다 대우채 사태 터지고 대우채 사태를 좀 극복해서 이제 소비 좀 늘려라 이래가지고 그 저기 그 김대중 네. 대통령께서 이제 빚내서 소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다 카드 사태가 터진 게 2003년인가 터졌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후에 미국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역전이 한 번 있었죠. 네. 우리는 내리고요. 그 2004년에. 우리는 내릴 카드 사태 수밖에 휴유증으로. 없었고. 네. 그냥 역전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근데 금리 역전이 그 일어나다가도 이제 금방 다시 어쩔 수 없이 쫓아갔거든요. 우리도 금리 인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를 그렇게 지금도 그때랑 좀 유사한 상황이긴 한데 그때는 카드 사태가 터졌고 지금은 가계부채가 아직 안 터졌고 그러면 가계부채가 터지기 전에 금리를 인상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금리 인상하고 부실한 가계가 생기면 그냥 재정정책으로 틀어막는 게 훨씬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계부채 대책이 계속 발표가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고민 많을 거예요. 예, 그게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책하고 너무 맞물려 있는 게 많고 뭐 네, 이번에 저것도 한다며요. 원리금 상환 비율 그 뭐죠? DSR 원리금 상환 비율. 네, DSR. 예, 네. 예. 그 DSR까지 한다며요. 그 지금 여러 가지랑 엮여 있기 때문에 네. 발표가 미뤄지는데 그래서 저도 근데 이게 좀 빨리 발표가 나가지고 근데 대출 증가율 자체가 저는 약간 좀 둔화가 되어야지 통화 정책을 이렇게 좀 움직일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상을 이제 해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잘못하다가는 이제 취약계층한테는 이제 충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증가율 자체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둔화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연속적인 기조적인 인상도 또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렵죠. 예. 어려운데 그거는 취약계층을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늦추면 그거는 이제 취약계층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리는 인상 기조로 가고 취약계층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재정으로 틀어막는 게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가는 게 그 원칙이죠. 새 정부가 재정을 써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네. 저소득층의 그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이제 막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조는 이제 방향은 그 완화를 줄이고 긴축 쪽인데 다만 이제 그 속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대시 정부가 시기와 속도가 뒤에가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무 좀 빨리 해버리면 엇박자가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뭐 나는 속도 빨리 하는 건 찬성 안 해요. 금리 인상은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금리가 인상 기조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시장에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지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 실세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게 맞지. 그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그때는 타격이 좀 많이 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인상을 하고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다음은 한참 뒤다. 근데 천천히 가겠지만 가긴 갈 거다 하면서 시장이 어쨌든 인상 기조로 확실하게 돌아섰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난 중요하지 않나. 이미 사실은 한번 시장 시세 금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뭐 아까 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의 방향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고요. 이제 시기가 뭐 빠르면 연말이냐, 내년 그렇죠. 초냐, 뭐 내년 중반이냐에 대한 시기의 문제이고 시장 금리도 이미 한 번 정도의 인상에 대해서는 프라이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돼 있죠. 지난 8월에 한국은행의 의사로 내용이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매죠? 예,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언제가 뭐 적당한지는? 적당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 특히 8월 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로 북한의 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지 않았다면 금리 인상의 소수 의견이 나와도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의사로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 전망은 아마도 한은은 북한 리스크가 아니었다면 8월 말에 소수 의견을 내놓고 10월 달 금통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올리려고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가능성이 같은데 굉장히 컸죠. 이제 그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갑자기 뭐 조금 애매해진 거죠. 불꽃놀이를 자꾸 하니까. 예. 아니 근데 그 불꽃놀이는 지금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영향을 어느 정도로 봐요? 일단 그 8월에 이제 외국인 그 주식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순매도로 네. 많이 이제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이제 빠져나갔던 것이 조금씩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긴 최근에는 좀 뭐 하나 더 해도 별로 반영 안 되고 오히려 주가 빠지니까 외국인 사들이더라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미 그건 내성이 생겼다고 봐야죠 지금 이거는. 근데 결론이 그래도 앞으로 사실은 저기 북한에 계신 분이나 저기 미국에 계신 분이나 두 분이 똑같이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난 그게 제일 큰 리스크 같아요. 이 부분은 딱 그 리스크 하나만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두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리스크. 그게 제일 크죠. 그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이제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다 이제 뭐 얘기 나온 것 같고, 다만 시기만 문제다라는 거. 그 시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북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내성이 생기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보면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미국이 올리면 다음은 어디예요? 최근에 캐나다는 올렸고. 예, 캐나다는 올렸고요. 독일은 영국, 자기가 올릴 능력이 없고. 뭐 예, 거기는 테이퍼링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딴 데로 하잖아. 하고 그 지난 영국 영란은행이 그 거의 뭐 한 4대4 가까이 갔었거든요. 네, 예, 거기는 물론 파운드가 약세 때문이지 뭐 어쨌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음 타자는 이제 BOE 쪽에 좀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BOJ는 오늘 보니까 뭐 오히려 도로 완화 쪽으로 가는 쪽 다시 비오제인 좀 힘들 것 예, 같고. 예. 그 저기 유로는 20은 어떨 것 같아요? 12는 뭐 12월에 내년부터 뭐 테이퍼링 한다라고 이제 테이퍼링 한다는 예, 얘기를 예, 했으니까. 예. 근데 테이퍼링은 효과도 없는 테이퍼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2014년부터 하고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2년 가까이 걸려서 저도 ECB가 테이퍼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반영이 다 돼버린 것 같고요. 예. 근데 내년부터 테이퍼링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ECB가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는 그래도 최소 저는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이상 걸린다. 예, 예. 근데 그러면 그 남유럽이야 좋겠지만 북유럽 쪽에 독일이나 이런 데는 반쯤 죽을 텐데 언제까지 남유럽의 경기 상황을 봐주느라고 그 금리 인상을 늦춰서 독일의 저 살인적인 집가 상승, 주택 가격 상승은 살인적이잖아요 지금 독일이요. 그런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해둘지는 그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선택의 문제죠. 네.
어차피 유로화라고 하는 게 뭐 사이즈가 다른 애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놓고 같은 옷을 입혀놨으니까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뭐 옷이 작고 누군가는 옷이 크고 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올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12는 저는 테이퍼링이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 3월부터 이제 800억 유로를 600억 유로 줄였고 내년도에 좀 더 줄일 거고 더 그래서 줄이겠죠. 단기적인 테이퍼링에 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12가 고민하는 거는 결국 유로화 강세를 여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없겠냐의 선택의 문제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옛날에는 1.6도 갔었는데 뭐 1.2가 뭐가 시작할 됐냐고 때 1.8인가 그랬지. 뭐 그때는 그랬죠. 근데 뭐 문제는 어쨌든 유로화의 강세가 달러 대비 최근에 심했고 이렇게 단기간에 또 유로화가 강해지면 분명히 또 수출 경쟁력이 저하 부분 또 물가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물가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이 리스크라는 게 저는 결국 비대칭적인 것 같거든요. D의 공포에서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유럽은 수년 동안 여전히 이 D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이 디플레이션에 빠져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인상을 해서 또 리스크가 생기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인플레가 어느 정도 눈에 오면 차라리 그거를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낫겠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김성원 팀장, 예. 이제 우리 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뭐 지금 계속 네. 이제 논란들인데 이게 전체가 다 긴축 기조로 들어섰다. 예.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긴축을 뭐 테이퍼링도 긴축이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 연준은 지금 이제 긴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ECB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뭐 지금 테이퍼링인데 그 내년에 좀 더 본격적이라면 그것도 뭐 긴축이라고 뭐 금리 봐야 인상이 되고. 아니더라도 예, 봐야 되고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BOJ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BOE 영국 같은 경우는 곧 올 이제 거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뭐 내년하고 2018년, 19년 정도가 좀 겹치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가면 저는 이제 연준의 긴축이 거의 마무리되는 사이클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길게 보면은 그렇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ECB랑 그 보면서 약간 느낀 게 두기 같이 될 것 같으면은 서로 긴축은 긴축인데 누가 덜 긴축적일까 약간 그런 좀 경쟁도 할 것 같아 보면요. 예, 부딪혔을 때 통화나 이런 문제가 이번에 뭐 그 ECB가 유로화가 너무 강세가니까는 9월 20일에서 드라기 총재가 한 발 슬쩍 뺐지 않습니까 보면. 네, 예. 네, 네. 그래서 빅 중앙은행들이 뭐 연간으로 보면은 겹칠 수 있는데 뭐 같은 달에 막 그렇게 하고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미국 이제 큰 경제가 예. 미국 그다음에 유로, 예. 중국, 예. 일본 이런 정도로 놓고 예. 보면 이 네 개가 동시에 긴축 기조가 맞물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날이 안 오겠어요? 아니, 예. 한번 이게 말하자면 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2002년, 3년 지나면서 이게 4년, 5년, 6년 갈 때 긴축 속도가 빨라졌거든. 네. 그잖아요? 빨라졌고 또 92년,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4년, 5년, 6년 갈 때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긴축, 빠른 긴축의 시대가 혹시 안 오냐. 이게 테이퍼링을 시작한 것도 긴축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네. 금리 인상이 좀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다 빨라지는 시기. 그러니까 혹시 안 오냐. 저는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정책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미국 경제가 현재 2009년 5월을 저점으로 해서 한 90 몇 개월 정도 사상 세 번째로 긴 경기 확장기를 지나고 있는데 네. 민간 사이클에서는 거의 정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좀 더 뻗어나가려면 결국은 이제 뭐 트럼프가 계획했던 재정 정책, 뭐 인프라 투자 이제 이런 게 나와주면 여기서 상당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가야만이 다른 국가들이 같이 동조화해서 긴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이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친성장 정책들이 얼마만큼이나 빠르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건지에 따라서 네. 글로벌 전체적인 공조하에 긴축이 될 거냐 아니면 이러다가 또 미국은 또 사이클 바뀌어가지고 다른 애들 쫓아오는데 혼자 이제 또 통화 정책이 완화되느냐. 예, 저는 그래서 의외로 현재로서는 미국의 재정 정책의 실행 여부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쉽지 않다.
가봐야 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 난 뭐 그 쉽지 않다로 들려요. 왜냐하면 트럼프 여태까지 한 게 다 공포탄만 날렸잖아.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뭐 글로벌 최소한 G2 정도,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빠른 긴축으로 갈 것 같진 않은데 그 유럽하고 미국 정도가 조금 긴축이 빨라진다, 사이클이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아시아나 이런 쪽에 옛날에 외환위기 한 바퀴 돌았던 것처럼 또 위태로워질 만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동안 많이 준비 좀 하지 않았나? 글쎄 일단 그 IMF에서 신흥국 취약 지수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좀 내놓죠. 네, 내놓는데 일단 좀 과거보다 좀 최근 지표를 좀 보면은 대부분 좀 외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기 준비들 많이 때문에 했죠, 그동안. 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전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신흥국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민간 부분의 어떤 부채 정도에 따라서 이런 부채를 어떻게 조절을 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위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뭐 다른 나라들하고 맺었던 통화 사업 같은 것들이 다 지금 그 언와인드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달러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외환 보유고나 그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외채 중에서 이제 단기 외채 비중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건전성 부분은 좀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 있고 우리는 뭐 큰 문제는 없을 좀 거다. 개선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서 좀 준비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뭐 이번 주에 뭐 좀 특별히 체크해야 될 뭐 이슈나 아니면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중국 신용 등급 낮췄다며요. 네. 네. 지금 S&P가 그러니까 피치하고 무디스는 이미 싱글 A 플러스로 등급을 낮춰놨었는데 S&P가 이제 더블 A 마이너스에서 이제 가장 꼴찌로 이제 등급 낮춰서 사실 이제 기존의 유효 등급이 싱글 A 플러스였기 때문에 뭐 당장 큰 영향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셋이 다 낮춰놨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재정을 좀 늘리면서 경제를 좀 좋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 이제 민간 부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경고이기 때문에 그게 또 과연 잘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다시 또 이번 등급 하향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시장은 뭐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등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디는 더블 A고 어디는 싱글 A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핵실험하고 다 해도 별 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물론 톤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국제 심평사들이 이번에는 조금 예전보다는 더 의식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두 사람의 그거는 좀 노출 말이야. 그 노출도 확실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안정적에서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겠네. 등급 자체가 만약에 내려가진 않는다고 등급은 하더라도. 아닌데 이번에 평가사들의 얘기가 이게 더 확대되고 오래가고 군사적인 갈등까지 가면은 자기들도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스테이블이면 예. 뭐 네거티브 그렇죠, 정도까지는 네거티브로. 간다. 예. 그럴 수 있겠네. 자, 뭐 특별히 이제는 이벤트 시즌, 중앙은행 시즌도 다 끝났죠, 이제. 대략 뭐 9월 주요한 정책 스케줄은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예. 끝났고 이제 새로운 통계가 나오는 것도 이제 보통 월초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당분간은 추석 될 때까지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지내시겠네. 추석 연휴가 길어서 조금 불안해요. 연휴 때 무슨 일을 할지. 일주일을 통으로 예. 이래본 적이 쉬니까, 없어가지고. 예. 예. 사상으로 제일 긴 연휴인데 어쨌든 뭐 아무 일이 없기를 한번 빌어봅시다. 네, 그러시죠. 편안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